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가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금 진행 중이죠. 이 올림픽이 아주 공정하고 청렴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아주 달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자평이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흘려드는 그냥 자평이겠죠. 근데요,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개인정보 엿보는 맞춤 광고의 종말. 지금까지요, 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 개인정보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 영업 이런 거 한다. 이런 그게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3자의 정보 제공을 막기로 했다. 앞서서 애플도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정보보호 강화죠. 연 700조 원 디지털 광고 시장, 기존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뭔가 지각 변동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들려온 소식이죠. 최민정 선수 금메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웃은 쇼트트랙의 여왕이다.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작되자마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 논란, 편파 판정 시비 이런 게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피해를 봤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모두 뒤로 하고요. 마지막에는 활짝 웃었다는 겁니다. 어제입니다. 최민정 1500m 2연패입니다. 자, 동계올림픽 이 쇼트트랙에서 금 2, 은 3,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선수들도 어제 은메달 따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코로나 얘기인데요. 4주 연속 더블링이다. 더블링이니까요. 계속 2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끝모를 정점이다. 좀 더 보죠. 9만 명 확진입니다. 이대로면 내주에 16만 명. 일주일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달 첫 주 27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최다 시기는 2월 말 아니면 3월 중순 분분합니다. 2월 말과 3월 중순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나 지금 전망이 다른 거죠. 정점을 찍은 후에 방역 완화. 지금 방역 완화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군요. 지금 뭐 전쟁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쟁 원치 않아 일부 철군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런데요. 그거 검증 안 됐습니다. 못 믿겠어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혹시 기만 전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모르겠다. 무엇을 모르겠다는 걸까요? 지금요. 사실 대선 경쟁 막바지인데요. 공약이 이미 많이 공개가 됐죠. 물론 추가됩니다만 큰 줄기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다 모아서 얼마나 돈이 들까를 따져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여야 가릴 거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공약 실천하려면 돈 드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한 답이 없어요. 수백조의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조달할지가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답은 모르겠답니다. 지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선 후가 더 걱정이다.
지금 여야 후보들 경쟁이 거칠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요, 뭔가 진영 결집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대를 향해서 이 정도면은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증오심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되든 대선 뒤에 굉장한 분열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더 나은 예우.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더 나은 예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우는 무슨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상등교 총력전. 이제 내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뭐 초중고도 그렇고요, 대학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도 고민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공약 얘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대선 경쟁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요, 공약 이거는 집권하게 되면 실천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재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자,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인데요. 이재명은 300조 원, 윤석열은 266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드는 돈을 집계 보니까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조금 넘어요.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돈 펑펑 공약을 쏟아냈는데 증세엔 침묵이다. 일단 돈을 걷는 가장 빠른 수단,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증세거든요. 근데 절대로 증세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할 건가? 이겁니다. 재원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구조 조정뿐이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아껴서 잘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잘 되나요? 근데 비용은 숨기고 혜택만 부풀리는 셈이다. 자, 이 내용이요, 지금 매니페스토 본부 후보 답변 받은 거를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후보별로 지금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루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집계 돼 있죠. 이재명 후보 300조 원 이상, 윤석열 후보 666조, 안철수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조 넘어갑니다. 근데 과거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178조.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뭐냐면요, 대선 후보들이 직접 내세운 공약과 관련 없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공약들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여기 보면 300조, 266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되죠. 여기 보시면요, 뭐 내용이 있는데 숫자 한번 봐주세요. 보통이 20조 이상입니다, 그냥. 사업 하나가. 어떻게 돈을 조달할 거냐는 거죠, 지금. 자, 여기 보면 이 기사에서요, 후보들이 답변한 거는 예산 구조 조정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정말 잘 될 건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박근혜 등 역대 정권, 전 정부, 그다음에 역대 정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예산 구조 조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수표다. 잘 안 된다, 이거. 대선 때마다 단골 재원 대책인데 퇴임 때 보면 나랏빚이 엄청나게 늘었더라. 그럼 이번에도 지금 예산 구조조정이잖아요.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예산 구조조정 어렵고요. 증세 쉽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빚지는 겁니다. 국채 발행이죠. 미래 세대가 갚게 그냥 지금 쓰는 겁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대선 공약에 뭐 300조, 260조 쓰겠다는 여야 후보들. 그런데 아래로 갑니다. 돈 쓰고 세금 깎아주는 공약만 난무한다.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거 같이 못 간다는 거죠. 곡간 비어가니 당장 시장 금리 취소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채가 엄청나게 발행이 될 거구나. 시장은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장은 여기 보면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시장은 귀신같이 알아챈다. 국채 엄청나게 나오겠구나. 국채 3년물 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건 앞으로 돈값이 비싸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될 것이다.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일단 금리가 치솟고 있어요, 당장. 이게 네. 국채하고 연결된 건데 이게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돈을 300조 공약 뭐 260조 이렇게 여야가 했잖아요. 예. 그거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쓰려면은 세금을 많이 걷든지 예. 아니면 정부가 빚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지금 정부가 증세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못하죠. 지금 상황 대선인데. 나눠준다는 것만 얘기하지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 예산 절감한다는데 그건 그동안에 다 뻥인 게 드러났어요. 아. 1%도 줄이기 어려워요. 다 인건비나 이런 건 고정비가 예. 많은데 줄일 수 있겠어요? 예.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정부가 빚 내는 거죠. 아. 정부가 빚 내는 건데 빚을 어떻게 내냐? 국채 발행하는 거, 채권 발행해서. 어. 그렇게 하면은 채권이 마구 쏟아질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나오는 거죠. 민간으로 나오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값이 그렇게 하면 떨어지죠. 아.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건 그 채권값하고 금리하고는 반대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이 많아지니까 더 비싼 이자를 쳐줘야지만 채권이 다 소화가 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8년 만에 지금 예. 최고 금리가 지금 됐다고 그러잖아요. 국고채가.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오르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거의 지금 2천조 가까이 되거든요. 금리가 1%만 오르면 예. 개인들이 가계에서 20조 부담이 늘어나요. 아.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부채가 지금 1,100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공약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봐야지 저렇게 300조, 260조 준다는데 예. 저 더불어민주당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어떤 항목도 없이 그냥 300조 쓰겠대요.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국민의 힘도 뭐 별 차이 없고 수준 예. 차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공약을 정말 믿지 말고 예. 오마카세라는 말 있잖아요. 아, 일본 말이네요. 예, 일식집 우리나라 식당도 가도 왜 주방장 특선 예. 알아서 해주셔잖아요. 아. 주방장이 알아서 해주셔 오마카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방장 특선. 우리 공약 이거 오마카세입니다. 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전 공약 뒤에다가 저 각 당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예. 공약 맨 끝에다가 이 공약은 사정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좀 썼으면 좋겠어요. 사정상 이 네. 공약은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이걸 써야 된다. 식당 메뉴판에도 써 있잖아요. 아. 일부 품목은 뭐 사정에 따라서. 네, 사정에 따라서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누가 봐도 좀 엉터리 공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거 5년마다 선거할 때마다 나라가 이거 선거하고 한번 하고 문 닫을 건지 정말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원인은 초 대통령 권력제에 있어요. 초 대통령 집중제, 예. 제왕적 대통령. 예. 대통령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우선 대통령 되고 보자. 국민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중간중에 이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허언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뜻으로 하신 거죠? 아까 그 표현은요? 네. 아무튼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니까. 그리고 과거에도요. 이렇게 공약 관련해서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에는요.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드는 돈이 100조 정도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 그 수준 넘어갔죠. 200, 300조까지 갑니다. 지금. 이래서 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찬환 교수님,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예. 2012년 대선 때 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예. 공약의 현실 가능성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예. 뭐 공약 가계부를 갖다가 공개를 하겠다. 아. 이런 얘기를 한 게 1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이런 게 논란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현실적으로 공약 가계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 지켜질 수가 없는 이유,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데 예. 그 지출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마른 수건 짜봤자 아프기만 하지 거기서 돈 많이 못 아끼다라는 겁니다. 마른 수건에서 더 이상 나올 물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증세밖에 없는 건데 예. 증세는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지금 연금 수령에 늦추는 것도 지금 국민들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렇죠. 물가 올리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 빚내는 것밖에 없는데 뭐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 코로나로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예. 그 돈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돈이 귀해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 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데 예. 주택담보대출 지금 받으신 분들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0.1%, 0.2%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예. 이게 효과가 없으면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으면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200조, 300조 이 돈을 실제로 다 집행하게 되면 예. 빚내서 집행하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고통스럽냐? 예. 빚내서 집 사신 분들, 빚내서 장사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예.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뭐 지금이야 선거니까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 그러지만 예. 막상 이제 집권하시면 현실 가능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국정에 뭐 100대 과제 이렇게 예. 하면서 현실성 있게 좀 줄여 나가야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SOC 과연 뭐 GTX 뭐 지금 뭐 8개로 만들겠다 뭐 별의별 얘기 다 예. 나왔는데 지난 2개 정권 동안에 한쪽은 SOC를 늘렸고 한쪽은 사회 그 소위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SOC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과거에는 SOC 사회간접 시설을 갖다가 넓히면 무조건 좋은 걸로 했다가 예. 그게 아니다. 오히려 빚만 쌓인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대선에서 그런 논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리 인상을 앞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번 3번의 TV 토론, 공식 TV 토론에서 예.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TV 토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면요. 어떤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인수위가 꾸려지겠죠? 인수위에서요. 또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선거 때 이 공약 사실 발표했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또 추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야. 그때는 이제 현실을 보게 되겠죠? 진짜의 모습을. 자, 대선 경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어제는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요. 각 정당이 마련한 대선 선거송이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이런 노래 많이 틀게 되거든요. 여야가 다 마련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대통령 잘 뽑아야 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날 위한 선택이야 이재명 파티 나를 위해 이재명 평생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해 꿈을 위해 달려왔지만 너무도 비싸 살 수가 없어 포기했어 내 집 마련 꿈. 이 선거 로고송에서도 각 정당, 각 후보들이 어떤 지점에서 호소하는지가 좀 나타나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집값, 아파트값 이 얘기를 노래다 담아버렸네요. 아예. 이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경쟁도 좀 거칠어지고 있고요.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지적을 받고 있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거 감사해야 된다. 최근에 이거 마이클 잭슨 무슨 그림 뭐 이런 거 이게 노래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마이클 잭슨에 비유해 준 거 감사하세요. 이런 반응이 나왔대요.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유세차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물론 뭐 사고는 안타깝고 하지만 뭐 침몰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예요. 캠프에서 후보를 돕는 분이. 마이클 잭슨 비유에 감사해야 한다. 침몰한다. 이런 표현. 여야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을 받은 거죠. 자, 그러자
각각 여야 선대본부에서 좀 목소리를 냈죠.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 당 공격하는 언사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막판인데요. 작은 실수라든가 논란 안 됩니다. 이런 취지겠죠. 아래로 갑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조롱 비하 게시글로 상대 자극하거나 표심에 영향 주는 상황 발생하지 않게 주의 부탁. 다 주의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야 정당에서 그 정당의 얼굴이라고 하실 수 있죠? 두 분 나오셨어요. 두 분의 어떤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이거 우상호 본부장의 이 당부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이 당부 당 내에서는 지금? 네, 어제 뭐 대변인 당에 공지를 했고요. 저도 예. 뭐 사람들한테 받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뭐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아시겠지만 선거 막판에 설화나 이런 게 시달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전에도 보면 많았는데 또 선거가 사실은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설화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거기에 포함되는 일인이라고 볼 수 있기 지난 때문에. 방송에서 와서 좀 사과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지금 마이클 잭슨이나 아니면 얼굴평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이름 얼굴 그런 것이 어떤 선거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지막에 우상호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 뭐라냐면 나중에 잘못되거나 이랬을 경우 이게 아마 인사조치도 할 수 있다. 강력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경 대변인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당에서도 하여튼 조심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엄중 이제 경고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럼 또 상대방이 설명을 해요. 그거 뭐 예를 들면 뭐 꼭 취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반응인데 일단 지적받고 논란이 되면은 당에서는 굉장히 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조심조심하는 분위기니까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권영세 본부장도 역시 좀 지적을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는 혹시 당에 좀 퍼져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물론이죠.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올수록 정말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설화가 설화를 덮는 그러다 보니까 설화가 작은 설화가 되면 묻혀버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양 진영 간에서도 거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예. 중원에 계신 분들, 중도층, 아직까지 투표를 누구에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소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말 내지는 뭔가 거친 언사들은 진영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도층은 그냥 정치 자체를 외면해버리거나 예. 아니면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뭔가 상대편의 표를 조금 더 끌어오겠다. 저쪽에 네거티브를 주어서 예. 우리 쪽의 표를 얻겠다라는 심사가 잘못되면 중도층이 아예 투표장으로 안 나오게 하는 결과를 악영향을 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양 진영 간에는 이제 투표가 더 이제 선거 거의 가까울수록 그 진영 결집보다는 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예. 끊임없는 긍정적인 메시지들 줘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각 당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단속을 입단속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나마도 좀 늦었지만 괜찮은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마다 이제 경계령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글을 올려다가 또 논란이 되고 뭐 삭제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삭제를 할 글은 처음부터 안 올리는 게 최선이겠죠 사실은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다음은요 후보들 얘기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각각 어떻게 보면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뭔가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디냐면요 서울 강남이에요. 어제 서울 강남에서 유세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곳이라고 통상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맞춰서 호소를 했다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미래냐 정치 보복이냐 지금 두 세상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올바른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방역 대전환점이 왔다. 뭔가 바꿔야 된다. 방역 완화 쪽 이런 걸 좀 강조를 뒀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 표심 잡기. 그래서 뭐 플랫폼 갑질 없애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택시 관련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가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 검찰이 마치 전에 군사 독재 때 군인들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 이제 이 코로나는 감염 속도가 과거 바이러스에 비해서 너무 빠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방역 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모르는 게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불러쓰기 위해서도 아차분권 속에서도 충신들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접을 할까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다. 방역 체계 좀 손질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상황 관련해서도 이게 강남을 아마 의식했을 거예요. 서울 강남이니까. 뭔가 풀어주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얘기로 마친 거예요. 지금요. 어제 유세 핵심을 요약을 하면요. 자, 정구택 대변인, 어제 저 발언, 유세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어떤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하면 평생 검사 생활했다. 수사는 잘할 것 같다. 그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적폐 수사하겠다. 예. 그러면서 또 뭐 법무부 뭐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예산 편성도 가져가고 뭐 검사들 고위공직자들도 뭐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수사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일을 뒤지는 거거든요. 예. 장래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일을 뒤지는 걸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미래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그렇죠. 거군요. 오히려 미래냐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한 어쨌든 수사냐 뭐 이런 구도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정치적인 용어로는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통합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의 반대쪽에서는 있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수사, 그다음에 뭐 남녀 간에, 남북 간에 아니면 중국 간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대비 전선을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2030 저희들이 뭐 아마 강남 쪽에 주로 요새를 한 건 아무래도 취약지 서울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 강남이 취약지다 본 거고요. 2030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용산 지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택 10만 호 건설하면 뭐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뭐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30% 정도는 청년에 우선 공급하겠다. 지금 어찌 보면 주거 문제가 가장 물론 뭐 주거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취업 문제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예. 그 중에도 주거는 국가가 좀 해줄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어제 그 택시 예. 관련 이건 발언이 기사에 잠깐 소개가 돼 있네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카카오 택시를 많이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택시 기사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경기도에서도 배달 앱 대신해서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대신해서 이제 공공 앱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공공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발언은 사실은 이제 탄광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발언이 있는데요. 그 발언이 처음에 시작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택시조합협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80% 종업원이 떠났다. 예. 탄광이 어렵다고 하는데 택시는 다 떠난다. 아. 탄광 얘기를 먼저 꺼낸 거죠. 아, 거기 탄광에 약간 비유를 한 거죠. 탄광에 비유해서 탄광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받아서 지금 사실상 뭐 도시의 탄광 같은 역할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라. 표현이 마지막에 가는 게 택시, 도시의 탄광. 요 표현이 좀 그러니까요. 논란이 된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협회 회장님이 먼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받은 거라서 이거는 뭐 택시 업계를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택시 업계 어렵다. 종업원들 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예. 상황이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이지 뭐 직업을 비하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발언이 알려지자 뭐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막 해명도 하고 어제 저녁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권 나눠 먹는 카르텔 기득권 세력 박살내겠다. 요즘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어퍼컷 액션 자주 나와요. 자주 비추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어제 호남, 그다음에 거쳐서 충북, 강원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호남 유세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광주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DJ 언급을 했어요.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태평양의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딱 3가지 뭐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셨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전 호남을 거쳐 충청 이렇게 가서 한 발언 2가지를 이제 섞어서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호남에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 카르텔 기득권 세력 박살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네. 이 발언의 의미, 뭐 발언의 취지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요. 예. 이미 이제 권리를 얻은 세력, 그러니까 뭐 권력을 얻은 세력 이걸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이라는 것이 맞죠. 여당이고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권력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얻은 세력이라고 불러도 사실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후보로서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제1야당 후보로서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장 유세를 하다 보면은 예. 조금 이 청중들이 있고 거기 환호하는 관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경향된 발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예. 표현도 좀 거친 표현들이 어제도 좀 약간 나왔다고 그런 생각이 분위기도 됩니다. 보세요. 네, 저는 좀 약간 표현이 거칠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 분위기가 뜨겁고 이러다 보면 그 관객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이 조금 더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데 뭐 기득권을 박살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가지는 어떤 그 권력에 맞서 싸웠던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동시에 어떤 야당 후보로서 여당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야당 후보의 입장을 잘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보터로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충청이 결심을 해주면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심지어 충청도 출신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있는 후보인 만큼 이른바 충청의 아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충청도민들에게 보다 조금 더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호남에 대한 메시지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복합 쇼핑몰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 전통시장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호남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예. 취임한 이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저희가 호남의 구애를 하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 정말 호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을 보게 되면 호남을 향해서 사실 굉장히 의례적인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그냥 광주에 가서 5.18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들을 했는데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건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호남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실제로 광주 쇼핑몰이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호남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 저희가 그 당내에서 개발을 했던 그다음에 당내에서 준비를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즉흥적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또 우리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분량이 한 80%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보가 각 지역에 맞게 그다음에 야당 후보로서 좋은 메시지들 잘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주 정당 소속이신 두 분 패널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기사의 시각들은 그렇게 곱지는 않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공약 수백 조가 들은데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분위기다 지금 이 내용. 그리고 지금 방금 영상으로도 확인해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선이고 저쪽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절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마다. 자, 그러면은 대선이 끝난 뒤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뒤에 어떨 것인가. 걱정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닥치고 지지율, 대선 후가 걱정이다. 아, 오늘로 대선 딱 20일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마다 진영마다 호재 악재가 막 혼재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호재, 어떤 악재에도 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지율 조사 결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비전 정책 대결 이런 거 아니고 진영이 뭉치고 들이는 거다. 진영 대결이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쉽게 얘기하죠. 이른바 죽기 살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다 모여라. 지금 2판 4판이다.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누가 당선되든 분열의 정치는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모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요즘 유세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준비나 자질 국민이 몰라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지푸라기만큼의 구실만 있어도 이번에는 야당을 짓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으면서 상인의 감각만 번뜩이는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포퓰리즘입니다. 지역마다 말 다르고 사람마다 말 다르고 어제 말 오늘 말 다른 이건 실용이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냥 두 후보를 아주 매섭게 지금 비판하고 있군요.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요. 박찬환 교수님. 누가 당선되든 대선 뒤 분열 이거 더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박찬환 교수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네, 뭐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참 나라 걱정이다. 혼란이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고 예.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내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선거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를 부동산과 교육과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선거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 예. 민주당에서는 저 검찰 세력들이 지금 집권하려고 그래. 검찰공화국 막아야 돼.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정부패 세력 싹 쓸어버리게 다 모여.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거의 메인 프레임이에요. 예. 뭐 네거티브는 거기에 고명으로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지 간에 예. 본인들이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현수막에 공식적인 현수막에 내건 경제와 그다음에 공정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어디까지 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저쪽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거 막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그 피밖에 안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냥 엄청난 소용돌이 뭐 이런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물론 예. 명분을 갖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주는 일이 함께 있어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이거
돌아가는 거죠.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20일 동안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3번의 공식 토론이 있습니다. 예. 경제 어떻게 살릴 건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거를 예. 부동산에서는, 교육에서는, 일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갖다가 제발 얘기를 해달라.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예. 누가 되든 그 소위 말하면 선동의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건 대표님, 네. 사실 계속해서 이제 기사로 소개드리고 이런 마지막 기사 대선 후보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 기사로 전해드렸는데 각 정당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언론에서는 우리가 공약을 그렇게 많이 발표하는데도 무슨 이런 논란이 되거나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발언만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다. 실제로는 경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공정을 생각하는 공약 많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좀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예. 허무한 게 좀 많아요. 그냥 좋은 얘기, 장밋빛 꿈, 그 구체적인 대안, 그 액션 플랜이 없어요. 예.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300조 예. 공약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필요 없는 선거가 됐어요. 왜? 증오의 선거니까. 증오. 지금 상대방을 미워하는 선거거든요. 예.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50 내지 55%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 중반. 예. 여기는 무조건 잘한 거예요. 지금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악재가 안 먹히잖아요.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 나와도 지지율 꿈쩍 안 하잖아요. 김혜경 씨 지금 뭐 법인카드 예. 또 갑질 의혹 예. 이것도 사실 큰 거거든요. 근데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집에서 초밥 10인분 먹었다고도 아우 참 식성 좋으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1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이후에 또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 피해의식이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 수사한다면서 많이 또 뭐 200~300명 뭐 감옥 갔다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 또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불붙인 게 또 조국 사태잖아요. 예. 친조국 수호, 조국으로 대변되는 그 부정부패 예. 몰아내라고 또 광화문에 모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번 선거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고 조그만한 빌미라도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바뀔 때 의회에 뭐 무장 군인들 점령이 가고 됐죠, 사람들이 폭력이 가서. 나타나고 사람도 죽고 예.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약한 나라인데 순식간에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줘요. 상대방을 아예 없애버려야 될 적으로 생각해. 박멸 대상으로 생각하지 예. 대화 상대나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됐다. 예. 그러면은 국회 다수당하고 해서 질주할 거예요. 폭주할 거예요. 또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이 얘기 저 얘기 탈원전부터 뭐 경제 기본소득부터 일관되게 얘기 못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불안해요. 윤석열 후보 초보 정치의 한계를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예. 뭐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심상정 아직도- 후보도 그걸 지적을 했죠. 아직도 좀 깊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도 또 식물 대통령 안 되겠어요? 국회에서 견제하면은 총리 한 명, 장관 한 명 제대로 임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이게 큰데 정치권에서 어차피 대권 주자들이 여기에 예.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험군 대학 대변인께서 발언기 요청하셨거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뭐 선거가 끝나면 저희는 뭐 미국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선 결과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국민 통합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마 선거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한 가지 반박하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예. 지금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구체적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약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매니페스토를 제출하는 거에 몇몇씩 안 들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세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종부세도 사실상 폐지하겠다. 종부세가 사실 6조 이상 거치거든요. 이게 다 지방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주식 양도세도 폐지하겠다고 있습니다. 주식 그 거래세는 유지하겠다 그러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한 보니까 10조 정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모든 주식 거래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 양도세는 일정 부분 대주주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부인 문제도요. 지금 뭐 법인 카드 문제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 조작은 그거에 비할 바 아닙니까? 허위 경력이나 허위 이력 문제도 굉장히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이제 반박을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요. 야권 후보 단일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논의는 멈춰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가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시죠. 단일화 공전 중인데 선거 운동을 중단한 위기의 안철수. 그렇습니다. 유세차 요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빈소가 지금 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이제 약간 상주격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죠. 위기의 안철수다. 그런데 빈소 조문한 이재명, 윤석열과 독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목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안철수 천안에 차려진 빈소에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소도 또 이게 불상사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건 장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안철수와 만난 윤석열 뭐 위로만 하고 단일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에 이제 어제 밤에 조의를 하러 왔죠.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여야 하루 뭐 여러 가지 요구송 율동 중단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추도, 애도의 분위기인 거죠. 지금 상황이요. 다음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 여기 보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는 장면.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이거 그 다음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어제 이런 모습이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뒤에 안철수 후보도 언론의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상가에서 그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 그중에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어제 저 조문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는 사실 이 단일화 때문이죠. 과연 만나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설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조문, 애도만 표시했다 뭐 이런 설명 정도만 있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세버스 사고 조문, 안철수의 손 내미는 윤석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빈소 찾았다. 25분간 뭐 만나서 독대를 했다.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단일화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모습 자체가 뭔가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요. 이재명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예우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뭐 이 기사가 좀 관련돼 있습니다. 빈소 찾았는데 물론 그 얘기는 앞서 나왔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결국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고 결국엔 정치적 명분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꼭 그런 어떤 경쟁적 단일화보다는 더 나은 어떤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 나은 예우라고 얘기했어요. 이 더 나은 예우는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돼서 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선을 완전히 그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것은 단판을 짓는 것인데 이 단판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안철수 대표에게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제가 대통령 할 때니 그냥 양보해 주십시오라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도 그에 맞게 그다음에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더 나은 예우라고 해서 우리가 단일화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뭐냐면 뭐 내각 구성을 할 때 뭐 일부 좀 참여를 한다든지 예. 뭐 연립정부 구성한다든지 내지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거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어떤 뭐 말하자면 자리 나눠먹기식의 모양을 주는 것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글쎄요, 거예요? 저도 저걸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예. 어떤 혹자들은 뭐 그 다음서 2027년 대선에 위한 발판을 오히려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5년 아니냐. 뒤의 상황을 대비해서.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근데 그 5년 뒤의 상황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번 2022년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추측들은 사실 굉장히 섣부른 추측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예. 어쨌든 기존까지 이루어졌던 자리 나눠먹이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때로는 혹은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식의 단일화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마련할 수 있게끔 어떠한 큰 명분과 예. 어떤 그 발판들을 좀 주려고 하는 고민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아니고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것만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당 공식적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보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을 안 받았어요. 오늘 정도는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상당 기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경쟁적 단일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뭐 패배하는 이런 단일화 말고 뭔가 예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명분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박창원 교수님.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예우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인데 혹시요 이게 과거 이른바 DJP 연합과 같은 연정 형태.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는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야 된다.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윤석열 후보가 받은 뒤 과학기술부총리를 안철수 후보가 결정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정치가 조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떤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현실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 나눠 먹기.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도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와 예. 만남을 가진 뒤에 공천 문제 때문에 당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 당시에 당의 반응이 뭐였냐? 야합, 밀실 이거였거든요. 왜 거기서 공천 얘기를 합니까? 이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총리가 됐던 뭐 예. 그래서 애초에 단일화 얘기할 때 한쪽에서는 총리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당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당권이나 총리 이런 식은 나눠먹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이게 뭐 양쪽 논의에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이제 5년 뒤 약속이라든지 예우 이런 건데 예. 이거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5년 뒤를 어떻게 알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안은 물밑에서 예. 제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래 이제 2, 3일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줬었는데 예. 이 조문이 길어지면서 연장이 된 셈이 됐죠. 연장이 지금. 됐고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게 길어질 가능성. 예. 이 소위 말하면은 이 선거운동으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상이 길어질 가능성.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다시 못하게 될 재개를 가능성. 하기가 어려울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 재개가 늦어질 경우에 그러면은 이번 주말 넘어서까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신의 한 수로서 그 예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지만 그 예우가 근데 아까 그 경제부총리 같은 얘기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의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구택 대표님께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을 했고요. 그리고 밤에 늦게 이재명 후보는 좀 뭐 수행도 없이 뭐 홀로 왔다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소개가 됐잖아요. 원래 조문 계획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문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뭔가 의식을 한 겁니까? 아니 뭡니까? 그런 거보다는 아마 후보가 직접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말씀처럼 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가셨는데 그래도 또 후보가 직접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지금 단일화 국면이고 선거 국면이긴 하고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상주 역할은 하고는 있는데 예. 여기에 가서 또 뭐 기자들이나 질문이라는 게 뭐 단일화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뭔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예. 그분 이제 유가족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치 일정이 돼버리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단일화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게 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런 조의 이게 먼저지 지금 그 이유는 그건 부차적인 것뿐이고 그런 건 여기서 꺼낼 게 아니다는 말씀이네요. 어제 모습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사로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연이틀 9만 명. 정부 상황 급변했다. 정점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100만 명당 따져보면 하루 확진이 1000명이 넘어서요. 그러면 이게 미국, 영국, 일본 그동안 굉장히 확진 많이 나왔던 나라인데 여기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인구로 따져보면은요. 그래서 어제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마침내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체계가 지금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죠. 다음은 좀 바뀐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정확성 높이려면 목과 코를 모두 채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코만 원래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높이려면 목도 좀 하시는 게 좋다는데 이 설명이 왜 나온가 하면요. 여기 밑줄 그어 있습니다. 자, 17일부터 재택 치료자 일반 관리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이제 보통 분들, 많은 분들이 다수가 여기 속하죠. 재택 확진돼서 재택 치료자 일반 관리군이 되신 분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이제 누가 신경 안 써주는 거예요. 일반 관리군은 검사는 물론 이후 사항 변화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실 필요 있다는 거죠. 자가진단 키트로 하실 때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도 해보시는 게 좋다. 이 설명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검사 전에 탄산음료 안 되고요. 이불 헹군 뒤 하세요. 그리고 음성 나와도 4일째까지 반복 검사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요,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정상 등교 총력전이다. 주 2회 등교 전 자가 검사해야 된다. 처음에 이게 학교마다 이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에게. 집에다 이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게 의무 아니냐 얘기가 나오니까 설명이 있었죠. 자발적인 겁니다. 권고입니다. 다만 이제 강력 권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학생당 뭐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아이들을 할 때 이거 코에다 깊숙이 안 넣고 슬쩍 뭐 이러면 그래서 이거 자칫 콧물 검사 될 수 있다.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박찬영 교수님. 그러네. 이게 과연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요즘 학교에 계시니까 대학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일단 초중고등학교를 보면은요. 예. 저도 어저께 집에서 그 아이한테 해봤습니다. 예. 자가진단. 근데 깊숙이 쓸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PCR 검사하면 깊숙이 찌르죠. 그렇죠. 근데 아프신다는 분이 많거든요. 네, 애도 예. 뭐 울고불고 하니까 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과연 제대로 검사가 될까? 이게 학부모들의 우려는 그렇고요. 또 학부모들의 우려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 일요일 저녁이랑 수요일 저녁인데 만약에 이제 양성이 나오거나 또 그러면은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일정이 다 이제 꼬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이와 어른의 동선이 다릅니다. 아이는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가고 어른은 심지어 출근해도 됩니다. 그렇게 양성만 안 되네요. 나오면. 지금 바뀌어서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예.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방역 상식이나 이후의 행동 양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과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좀 자세하고 명확한 게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게 예. 이제까지는 보건소가 역할을 해줬는데 뭔 일 생기면 보건소하고 다 상의했거든요. 예.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자가격리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보건소랑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알아서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다 학교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학부모들이나 또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받는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건데 예. 이런 업무 부담이라 그 부담감을 행정, 그러니까 교육 행정 당국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보완책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신학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예. 그런데 5% 그 학내 구성원의 5% 확진자가 미만일 경우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5% 이상이 되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이게 근데 학내 구성원의 10%를 넘어간다. 예. 이렇게 되면 아예 행정까지 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이렇게 좀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 들 때마다 검사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 조치의 기준은. 자, 다음은요. 광복 회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자진 사퇴 입장을 냈죠. 자, 이 내용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사태, 감독 잘못해 불상사. 이거 남 탓하고 있군요.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뭐 비자금, 횡령 의혹 뭐 이런 거잖아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비리 뭐 떠넘긴 거 아니냐? 근데 일부 회원들 또 반발하고 있고 집행부 전원 퇴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기사는.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직도 김원웅이 존경하는 형인가? 얼마 전에 뭐 형 뭐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꼬집고 있습니다. 내용.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 소식 들으셨을 텐데. 네, 뭐 사필 규정이라고 봐야죠. 그동안에 정치 광복 회장이면은 예. 좀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하신 분들 지금은 분들이죠. 그 후손이 이제 회장을 해요. 예.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론 통합하고 통합하는데 그런데 좀 앞장서야 되는데 너무 여론몰이를 많이 했잖아요. 한때는 뭐 저 러시아는 해방군이고 뭐 미국은 점령군이고 이런 데부터 그런 표현이 좀 예의가 그렇죠. 좀 많이 나왔죠. 백선엽 장군 뭐 파묘하고 예, 예. 애국가 없애고 뭐 좀 과격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 갖고 나갈 수는 없는데 개인 비리가 터진 거예요. 국회 내에 카페를 임대료도 안 받고 했잖아요. 그 애국지사 후손들 그 장학 사업 하라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한 6천여만 원 착복하고 또 뭐 무허가 또 안마 지수서 뭐 이런 데 있어서 예. 그 개인 비리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면에서 지금 저렇게 빨리 나간 게 내일 모레 임시총회도 있지만은 선거가 20여일 앞둔 것도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대 대변인께 한 3, 40초 남았는데요. 네. 청와대 여당 지금 침묵하는데 이 침묵의 이유가 조금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와 관련해서 차라리 안도할 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아니, 좋은 소식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뭐 여당 쪽 인사로 돼 있었고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 아마 자체 조사를 해본 거에 비하면 지금 횡령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자금 만들어서 그럼 당연히 수사 대상인 거고 저도 예. 사퇴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구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잘못을 미룰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투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게 지금 자체 조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수사 대상인 거고 수사상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죠. 아무튼 어제 뭐 이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정치권 많은 내용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아마 많은 소식이 있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